매거진 동아 라이브 신동아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22대 총선이 여소 거야로 끝난 이후에 이 전국이 야당 주도로 흐르면서 이 전국 경색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사퇴로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에 앞으로 3년 가까이 남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지 원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총선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네. 국민의힘 자체가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과반수로 확보할 것이다, 낭중에는 최소한도 130석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상을 잘못 인식하고서 한 소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네. 내가 작년 10월 달에 강서 보궐선거가 끝났을 적에 그 결과를 놓고 봤을 적에도 그 결과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총선을 대비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22대 총선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실은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승리로 이끌었어야 할 선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벌써 이미 여소야대가 돼가지고서 그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아마 피부로 스스로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총선을 맞이해서 반드시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에 어떻게 해야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경제사회 제반 여건이 어떻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이 어떠한 소위 생활 상태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소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건 3년 가까이 겪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사실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저희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 겪으면서 생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치닫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정권을 교체하면 다음 정권은 자기네들에게 그래도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소위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대책은 강구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네. 그 사람들을 그냥 각자 도생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경제정책의 기본 운영 방향은 민간주도, 시장경제라는 건 굉장히 정책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소리라고. 네. 네. 경제사회 현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위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재정을 갖다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적자 재정을 갖다가 지향을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결국은 정부가 소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나는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중소기업, 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보상, 피해 구제 이런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없었다. 거죠. 그러고서 무슨 뜬금없이 무슨 21대 총선을 맞이해가지고서 전 가구당 무슨 1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뚱딴지 같은 짓이나 한 것이 문재인 정부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재정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운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따져보면은 IMF 통계가 지적하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 같은 그 거대한 경제도 GDP 대비 사실 12.2%의 재정 적자를 만들어냈고 네. 일본만 해도 11.2%, 독일 9.3%, 중국도 4.1%, 근데 한국은 3.1%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을 가장 소극적으로 운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전 정권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은 좀 달리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각 정당이 소위 정권을 잡으려고 경쟁을 하면서 유권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소위 지지를 얻어낼 것이냐는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선거제도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자기 돌아가는 아무런 그런 효용이 없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도 예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국정 스타일, 좀 일방적인 국정 운영 이런 것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소리고 네.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피부에 왔는 소위 상황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별로 해결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못한 거죠. 이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뭐 헌대는 소리가 뭐 갑작스럽게 한때는 뭐 이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가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민생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말만 민생이지 민생이 뭘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생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정치가 지향하는 최대 소위 목적이 민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생은 항상 정치와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민생인데 네. 그게 뭐 새로운 것처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민생만 외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민생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그런 정책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도 이번에 선거에 대표하고 나서 뭐 때문에 선거에 대표했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대표 경선을 하고서 그 대표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 지금 발언도 하는 걸 보면 과연 그 사람네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표가 된들 당을 어떻게 움직여서 사실은 앞으로 선거에 승리할 거라는 그런 전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소위 총선에서도 그런 기대를 했죠.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대단하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일반 국민이 민주당은 안 찍을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서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안 하니까 네. 표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도 마찬가지 과제를 지금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계속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네. 윤석열 지금 정부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게 뭐냐. 네. 이번 선거를 왜 이렇게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어? 네. 그런 진단을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아무리 해봐야 별로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못 얻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로 푹 떨어져 가지고서 네. 지금 한 달, 두 달이 다 지났는데도 회복을 못하고 밤낮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네. 이거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별다른 뭐 노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선거 끝나고 나서는 금방 무슨 개각도 하고 무슨 청와대 개편도 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다가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무슨 저희
정무수석 정도 하나 바꾸고 네. 이제 뭐 내각은 무슨 총리가 사의 표명한 지가 벌써 2달이 훨씬 더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뭐겠어요. 저 사람들은 선거를 지고도 전혀 뭐 때문에 지는지를 모르니까 저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제정책에 나는 실패했다고 봐요. 이번 선거가 그걸 입증을 해줬으면은 네. 경제팀이 지금 다 물러났어야 돼요. 네. 근데 거기 아무런 지금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22대 총선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집권 여당이 집권 중에 참패한 선거. 선거 중에서 이렇게 크게 참패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권력이 민의로부터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권력 자체가 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위 낙관론을 펴지를 말고 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를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지지도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민생 문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과 관련된 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예, 그것도 안 내놓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팀도 지금 못 꾸리고 있다. 미래에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과연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민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당을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정부에게 할 얘기는 제대로 하고 정부를 좀 제대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지 당이 변할 수 있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넷 중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좀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4명의 후보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당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진전을 해가려면은 네. 민심에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민심에. 예, 민심이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 네. 그러니까 공연이 무슨 딴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대표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민심이 당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거쳐서 대표를 뽑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네. 그건 경험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심에 역행하는 당대표를 선출해봐야 오래 못 간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고. 네. 그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마는 거지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가장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는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아니 내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네. 자기 능력으로 당 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은 한동훈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이외에 다른 3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하고 뭐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좀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지금 소위 한동훈을 1차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가지고서 2차 투표에서 합종연행을 해서 한동훈을 이겨보자 하고는 이런 지금 작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보여요. 내가 네.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당의 대표를 갖다가 설다. 난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한다고 해서 과연 그 당이 그런 대표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나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단 말이야. 네.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뭐 한동훈이 보고 뭐 배신자니 뭐니 이런 얘기 100년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얘기라고. 네. 그래 솔직히 해서 무슨 한동훈 보고 자꾸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 과거가 그렇게 떳떳한 사람들도 아니야. 상식에 맞는 그러한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네. 자꾸 뭐 이질적인 생각을 갖다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보면
보수 진영이 사실상 조금 더 위축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이 그동안에 제대로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라서 변해왔으면은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 의식은 변하는데 나는 보수다 해가지고 과거와 똑같은 관행을 갖다가 관철하려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가장 혁신이 부족한 점이 어떤 측면이었을까요? 2000년도 지자체 선거 때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선거 이슈가 되잖아요. 2010년. 네. 2010년에. 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었죠. 시대가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 일반 국민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어? 그 일반 국민의 욕구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꾸 욕구가 새롭게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지 정치권이 자기네들의 위치를 갖다 확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요구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요구를 적극 수용을 해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당연한 거죠. 나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고수해가지고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도 이제 2022년 대선은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변신을 했어요. 처음에 국민의힘의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당대표도 30대 당대표 변신을 하고 이준석이 같은 젊은 당대표가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자기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탄생을 했는데 내가 모두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전 국민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겪은 이거를 어떻게 좀 회복을 시켜줄까 하는 기대했는데 거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니네들 각자 도생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임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차기 당대표한테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지금 뻔한 거 아니에요. 청년 측으로부터 지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름을 정하면서 그때 청년의 힘이라는 것을 당내에 때려주자고 그래. 그래서 청년에게 정치 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방선거에 소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내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지금 이 후보자는 생각을 하는 거 같더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당대표가 새로 되더라도 여당은 자기네들이 이름이 여당이지 정부에 얼마만큼 당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당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안정된 정부를 유지하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선출한 이후에 구호 중에 하나가 똘똘 뭉치자긴 한데. 똘똘 뭉쳐만 가지고 뭐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똘똘 뭉쳐서 뭐 하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똘똘 뭉쳐서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이걸 관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일단 정부를 좀 견인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좀 포용적이고 수용적으로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당이라는 데가 정부보다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소위 콘센서스를 이루어 가지고서 건의하는 정책은 대통령이 좀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상호 당정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지. 뭐 정부가 뭐 발표하면은 당의 간부들 불러가지고 뭐 당정 협의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가 이 민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정부에 그 관철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부의 그 당의 집권 여당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그 당연히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이제 등 돌린 민심을 좀 되돌릴 수 있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당정 예를 들어 내각제 같으면 그것이 항상 일치되게 돼 있다고. 네. 당과 정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국은 지금 5년제 대통령 소위 중심제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사람들이 5년씩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냥 무책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항상 일반 국민으로부터 도외시되게 말아지래요. 예?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 그러죠. 아니, 선거는 어느 상대를 놓고서 하는 거니까. 네. 일단 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22대 국회가 이제 여소 거야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내 과반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독주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22대 국회의 어떤 초반 운영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이 뭐 의석은 소수지만 여당 아니에요. 네. 그래 처음부터 국회를 여당이 같이 가서 했었어야지. 네. 여당이 국회를 갖다가 그냥 보이콧도 해버리는 그건 아주 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뭐 수적으로 열세 있으니까 네. 선출을 하면 당연히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초반에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협상을 해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됐더라도 안 됐다고 해서 국회를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일단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지. 네. 아니 여당은 국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이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국회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아니 여당이 빠져있는 국회라는 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숫자 대결을 하다 보니까. 아니 여당이 무슨 다른 특별한 거 빼고서 민생을 위해서 여당이 노력을 하면은 네. 야당인들 그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 이번에 보면 뭐 7개 상임위를 보면은 저 민생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는 거의 다 여당이 가져왔어요. 여당으로 가져왔더라고. 네,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네, 산자위.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입법을 주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부를 또 견인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여소야대가 되면은 네. 여당은 정치 입법은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아, 정치 입법은 포기하고 그렇지. 민생 입법에 집중해라. 당연한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나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위원장님의 조언을 잘 수렴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나치게 좀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네.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에 대한 대항마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대항마가 없어도 대한 부재론으로. 그렇지. 예. 아, 이재명 독주 체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는. 본인을 위해서는요. 국민을 위해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공천 과정이 굉장히 시끄럽고 하니까 저래 가지고 선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결국은 선거에서 보니까 뭐 의석을 잔뜩 얻었으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대표가 헌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음 전당대회도 또 이재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도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그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하는 거 아니냐,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안 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가지고서 선거를 이슈로 삼으면은 절대 선거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좀 관심을 좀 덜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법 리스크는 그냥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지. 예, 그거는 법원이 오로지 알아서 할 일인데 정치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오히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에 맡겨놓고 그렇지. 여당은
민생에 중점을 둬서 하고 난 그런 거지. 정치 입법은 포기하고 어.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은 지금 계속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것도 특검 하다가 결국은 네. 야당이 잘못하면 자충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특검에. 모든 거를 특검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네. 그게 비합리적인 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적 이슈에 계속 뭐 방어하거나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너무나 밤낮 정치 이게 일반 국민은 그거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일반 국민은 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내 생활에 어떻게 변하느냐 네.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네. 보통 국민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삶이 좀 나아지느냐. 그 어느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선거 결과를 보면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다느냐를 갖다가 그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괜히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면 오히려 더 나쁜 현상이 돼요. 네. 이번에 불란서에 소위 마크론이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서 선거를 해보니까 더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못하면은 결국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걸 갖다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소위 정치의 장래를 위해서 네. 또 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네. 가장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의료 지금 대란이라네. 네. 이런 지금 너무 거를 장기화되고 있죠 지금. 잘 싸워서 다른 나라로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 체제가 잘못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대통령이 한때 참 특정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고 오면은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역량을 발휘해 놓은 것이 내가 보기에는 참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정권을 위해서도 참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의사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전 국민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아니 당연한 거죠.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갖다 한번 그냥 대통령의 입으로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거를 뒤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번 후퇴하면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계속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겠죠. 그거는 쓸데없는 기우지. 그렇게 해서 국민으로부터 잘했다는 호응을 받으면은 오히려 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는 지금 여소 거야 상황은 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어떤 국회 입법 그리고 대통령은 뭐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이런 충돌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이 뭐 수적으로 덤빈다고 그래서 뭐 토론도 안 해보고 보이콧 해버리고 나와버리고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 토론은 과정에서 보면은 일반 국민에게 다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리를 쓰려고 그러는 건지 정상적인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고도 이놈들이 수적으로 무리한 짓을 하는구나 했는데 수적으로 결심을 하면 그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뭐 야당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 그러고서 그냥 물러나 버리니까 뭐 때문에 저러는 건지 국민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뭐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지 설득력이 제대로 없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국회는 토론의 장이니까 여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걸 갖다가 토론을 하면은 이게 뭐 언론을 통해서 다 국민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무리한 주장인지 그렇지.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다 당연한 거지. 국회 내에서 여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수적으로 여사라고 무조건 보이콧도 해버리면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타협의 여지 없이 이제 극한 충돌로만 되는 거고 오히려 국회 상임위를 적극 활용을 해서 그렇지.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야당의 행태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사들도 지금 탄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거를 임하는 여당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난해 21대도 경험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22대 때 또 경험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그걸 기정사실화하고서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당이 자꾸 무리연수를 쓰다. 그래서 뭐 검사를 계속 무슨 탄핵을 하겠다, 뭐 숫자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계속해서 여당은 지적을 하고 논쟁을 하라 이거예요. 그 부당함을 국민들한테 그치? 적극적으로 알려라. 어. 그러면은 국민이 야 이게 진짜 이 야당이라는 게 숫자만 가지고서 형편없이 구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네. 야당도 그 짓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야당 이재명 대표나 또 야당도 좀 뭔가 바꿔야 될 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희망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네. 여당이 못해서 오늘과 같은 현상이 생겨난 거라고.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해가지고서 네.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처방을 가지고서 문제를 다뤘을 것 같으면은 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았겠어요? 그랬으면 아마 지금 22대 총선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안 끝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해서 국민들 보고 각자 도생하라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부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어려움을 좀 보살피고 해결해 주려고 도와줘야 되는데. 당연히요. 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은 네. 자 민간주도 시장 경제 네. 그것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민간주도 시장 경제를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양극화도 해소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 아니에요. 네. 나는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뭐 인구기획부라는 걸 만드는데 과연 저 인구기획부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양극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5년 가까이 됐는데도 양극화가 좁혀지기는 고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구기획부가 생겨나서 뭘 할 거냐 이게. 그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것은 정부 예산을 짤 때부터 어쨌든 이게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심의도 좀 하자.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복지부에다가 인구 문제를 맡겨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네, 기재부가 해야 된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로 하여금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네. 인구와 경제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자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데 뭐 새로운 부처를 지금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 내가 저거 예산 가지고서 네. 지금 경제기획은 예산실하고 지금 인구기획부하고 또 한 번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재부랑 인구전략부랑. 예.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밖에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셔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는 사람인데 내가 충분히 밖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경고를 많이 한 거예요. 예. 이번 22대 총선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22대 총선에서 지고 나면은 네. 지난번에 여소야대와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는 차이가 있다. 네. 직분 중에 그런 여소야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부를 이끌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몰랐다고 그러면 이거 정치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를 알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초래한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뭐 정권을 책임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네. 이거 뭐 대통령이 임기가 있으니까 뭐 별로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선거를 운동을 했으니까 네. 한동훈이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뭐 한동훈이한테만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네.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 현명하다고 보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네, 주변에 이제 대체할 만한 인재풀이 그런 있었으면 거죠. 이제 국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려운 측면도 그거는 국정의 연속성과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가요? 예.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건 뭐 관료 체제가 운영하는 거지 무슨 뭐 거기에 뭐 장이 몇 배 바뀐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저희 지금 여권의 미래를 위해서 당정이 어떻게 일체해 가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지금 좀 저희 그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부터 뭐 누가 되면은 뭐 그게 안 될 거다. 그건 누가 되거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은 뭐 그렇지. 같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인데 그거 어떻게 안 해요 그거를. 그리고 다음에 당 대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실현을 하려면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지 않으면 그 꿈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 갈 수가 없다고. 이번 선거의 심판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업적을 심판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낙제점을 맞았으면은 그거를 운영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22대 총선 이후에 달라진 여소 거야 상황. 윤석열 정부 상당히 지금 처지가 공공하죠. 뭐 여당인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어떻게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워서 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선출되고 또 이제 그 여소 거야 상황에 또 좀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그때 한번 모셔서 이 또 팔로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